안녕하세요. 수다몽더 히스토리 키담입니다. 구독자분께서 이집트의 아름다운 왕비 네페르타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셔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네페르타리에 대한 개인적인 자료가 너무 없어서 고민하게 됐습니다. 고대 이집트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물론 이집트 입장에서이지만 위대한 파라오로 불리는 람세스 2세의 정비 네페르타리. 파라오의 사랑을 많이 받은 정비였다는 증거로 그녀를 위한 거대한 신전인 아부신벨 소신전이 남아있긴 하지만 우리가 궁금해하고 있는 그들의 낭만적인 사랑 이야기는 상상하고 짐작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이집트의 역사가 참 신비롭고 상상력을 많이 자극하는 건 사실이지만 파라오나 왕비의 개인사가 많이 남아있지 않아서 그저 추정할 뿐이죠. 그래서 오늘은 네페르타리의 남편이었던 람세스 2세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람세스 2세의 개인사가 또 많이 남아있는 것은 아니라서 이집트사 참 풀어내기 힘드네요. 람세스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긍정적인 이미지로 많이 알려지게 된 건 아마도 1995년 세계적인 인기몰이를 했던 크리스티앙 자크의 소설 람세스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크리스티앙 자크는 프랑스 최고의 이집트 학자이면서 소설가이죠. 자신이 연구한 이집트 역사를 바탕으로 쓴 소설 람세스는 람세스에 대한 환상을 갖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것은 소설. 물론 역사적인 사건들이 소설 속에 등장하지만 람세스와 네페르타리의 달콤한 사랑의 미러를 나누는 이런 내용들은 역사에 남아있지 않는 픽션이라는 거죠. 람세스 치세를 살펴본 결과 오늘의 영상 제목은 정력왕 람세스 이렇게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는 여러가지 의미로 정력왕이었으니까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지난번 이집트사를 하면서 투탕카멘과 안케세나멘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투탕카멘이 죽고 제18왕조는 쇠퇴기에 들어서게 됩니다. 파라오의 정치에 불만을 품었던 이집트의 이 군부 대신들이 일종의 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잡게 되었고 그래서 제18왕조의 마지막 파라오 호렘헤프 역시 그 장군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평민으로 태어나 군사 쿠데타로 파라오의 자리를 차지한 유일무이한 인물인데요. 이 호렘헤프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후임자로 호렘헤프가 가장 총애했던 군인이자 대신이었던 람세스 1세에게 그 자리를 물려줍니다. 그가 바로 람세스 2세의 할아버지였던 거죠. 이로써 제19왕조가 시작됩니다. 제19왕조를 연 람세스 1세는 이미 나이가 많은 노인이었어요. 파라오에 오른 지 1년 4개월 만에 사망하게 되고 그의 아들인 세티 1세가 파라오로 등극하게 됩니다. 왕족이 아닌 평민 출신의 군인이 파라오가 된 제19왕조는 처음부터 투트머스 3세와 아멘호테프 3세 치세를 닮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투트머스 3세는 새어머니 하트세투스의 섭정으로 기죽어 있다가 그녀가 사망한 후에는 적극적인 대외 정책으로 아시아, 누비아, 시리아를 원정하며 20년 동안 무려 17차례나 정복 사업을 펼쳤던 파라오입니다. 그리고 다 전해지진 않지만 투트머스 3세가 세운 50여 개의 이런 신전은 자신의 정복 사업을 과시하고 이집트 신들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아멘호테프 3세 때는 이집트가 가장 번성했고 시리아, 팔레스타인 등을 지배했었죠. 그리고 그의 아들이 바로 아멘호테프 4세, 바로 아크나톤이죠. 안케세나멘의 아버지요. 두 왕조를 표방하는 건 정복 사업을 통해 이집트의 힘을 과시하고 파라오의 위협을 남길 수 있는 신전을 건설하는 데 힘을 쏟겠다는 건데요. 왕족이 아니었던 만큼 이 과업 달성에 성공해서 새 왕조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싶다라는 가장 강한 열망이 담겨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세티 1세는 파라오의 즉위한 초기부터 정복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나일강 델타에서 레바논의 리타니강까지 펼쳐진 이 지역인 레테누를 원정했다라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트 1세 집권 당시에 이집트는 북아프리카와 이 소아시아 일대의 영향력을 회복하게 되죠. 그리고 카르낙 신전, 아비도스 신전 등 많은 신전을 건축하고 또 예술품을 남기는 그 기염을 토하기도 합니다. 람세스 2세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정복 사업을 해 나갑니다. 쿠반의 비문에 람세스가 10살의 어린 나이에 이미 군대 지휘관이었다라고 적혀 있는데 사실일까요? 아버지 옆에서 왕이 되기 위한 이 고도의 훈련을 쌓았던 것만큼은 사실이었던 것 같고요. 람세스 역시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했음을 자랑스러워했던 것 같습니다. 람세스 2세가 아비도스에 있는 아버지에게 바치는 신전의 대비문에 아버지에 대한 회고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내가 아버지의 가슴에 안긴 어린아이였을 때 아버지는 군중 앞에 나아가 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그를 왕위에 앉혀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가 성취하는 것을 보고 싶도다.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세티 1세가 람세스를 무척 자랑스러워 했다라는 내용을 비문에 새긴 거죠. 세티 1세는 11년간 이집트를 통치하다가 사망했고요. 당연히 람세스가 람세스 2세로 파라오에 등극하게 됩니다. 이때가 기원전 1279년 그의 나이 25세 때 일입니다. 람세스는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 정복사업과 건축사업에 온 힘을 쏟습니다. 람세스는 이 북벌을 해서 비블로스까지 진격을 하고 또 이 바다민족으로 많이 불리는 샤르단족이 와서 노략질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들도 토벌을 하는 등의 활동을 했어요. 다만 제 생각에 세티 1세나 이전의 파라오에 비해 정복 사업에 대한 업적이 조금 아쉬운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앙케세나멘 편에서 제가 투탕카멘이 죽고 난 다음에 히타이트 왕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앙케세나멘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오던 히타이트 왕자가 암살당했다라는 얘기도 했었고요. 이렇게 이집트의 파라오가 될 줄 알고 보냈던 왕자가 암살당하자 당시 히타이트 왕이었던 슈필룰리오마스는 이집트 정벌에 나섭니다. 슈필룰리오마스는 10년 가까이 이집트와 전쟁을 벌이는데요. 결국 전염병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이후 두 나라는 잠시 휴전하는가 싶다가 람세스 2세가 이집트 신들의 이름을 딴 아문나, 푸탑, 세티 이런 이름을 가진 군대를 이끌고 이 히타이트로 진격해 갑니다. 아라비아 반도에 패권을 놓고 한판 승부를 벌여보자 라는 것이었는데요. 이 당시 슈필룰리오마스의 손자인 무아탈리 왕이 람세스 2세와 맞서 대적하게 됐던 건데요. 그 역시 전쟁의 경험이 많아서 만만치 않은 적수였죠. 이집트군과 히타이트군의 대규모 전투였던 카데시 전투는 이집트에서는 승리로 묘사되어 있지만 10수년간의 전쟁으로 국력을 낭비할 대로 낭비한 후에야 평화 조약을 체결하고 휴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히타이트를 제압하지 못했던 거죠. 전투 당시 이집트는 히타이트 탈영병을 생포해서 정보를 빼내는데 이게 이 히타이트의 무아탈리스 왕의 계략이었어요. 그래서 거짓 정보를 흘려서 오히려 이 히타이트 군에게 람세스가 포위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집니다. 물론 이후 다시 전력을 다져서 히타이트 군을 공격해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양쪽 군대가 모두 전투를 포기하게 되죠. 카데시 전투가 있고 16년 후에 두 나라는 평화 조약을 맺는데요. 이게 역사상 거의 최초로 맺어진 이 나라 간의 평화 조약이라고 해요. 그리고 무아탈리스 왕은 이 평화 조약의 근거로 자신의 딸을 람세스에게 보내요. 결혼을 시키는 거죠.
이후 이 양쪽 나라 다 국력을 너무 쇠진해서인지 급격히 기울게 되었다고 합니다. 람세스 2세는 이 카데시 전투를 자신이 이겼다고 대승했다고 알렸고, 많은 건축물 신전에 카데시 승전을 기념하는 조각을 새기게 해요. 이걸 보면 람세스는 좀 자기 가시를 좋아하는 허풍이 좀 있는 인물인가? 라는 생각도 잠시 하게 됩니다. 어쨌든 세티 1세의 정복사업과 이 람세스의 전공이 합쳐져서 제19왕조의 초기 업적으로 자리 잡게 되긴 합니다. 하지만 람세스 2세의 진정한 업적은 엄청난 제2기간과 엄청난 자손 퍼뜨리기, 그리고 엄청난 토목공사가 아닌가 싶네요. 25살의 파라오가 돼서 약 66년을 통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니 와, 엄청 장수한 그런 파라오라는 거죠. 이렇게 긴 세월을 통치했으니 당연히 파라오의 힘을 키울 수 있었으리라 짐작할 수 있고요. 람세스가 너무 오래 살아서 아들들이 먼저 죽고 심지어는 손자, 손녀들이 또 먼저 죽는 일들도 많았대요. 그래서 람세스 다음으로는 서열 13위였던 그 메렌프타가 다음 파라오에 오릅니다. 앞서 있었던 왕자들이 다 죽었던 거죠. 메렌프타가 파라오가 됐을 때도 나이가 정말 많았대요. 40대라는 말도 있고 심지어 60대였다는 말도 있습니다. 아버지보다 일찍 죽은 아들들은 아버지의 장수가 마냥 기쁘지만은 않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나쁜 생각을 잠시 해보네요. 정력의 상징, 우리의 람세스 2세, 그가 정력의 상징이 된 것은 그의 자손들 때문이죠. 적어도 아들 52명에서 79명 정도를 낳았다고 하고요. 또 딸도 59명을 낳아서 150명 이상의 자손을 남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95년 왕가의 계곡에서 발견된 5호 고분이 이 람세스 2세의 가족묘로 추정이 되는데 120개가 넘는 석실이 발견됐다고 해요. 정력왕 람세스 맞는 것 같습니다. 람세스의 아버지 세티 1세를 기억하면서 람세스가 한 말이 있어요. 당신께서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 왕궁의 여자들만큼이나 아름다운 여자들로 이루어진 하렘 하나를 내게 하사해 주셨지. 그러니까 람세스는 자손을 많이 퍼뜨려야 하는 의무를 아버지로부터 부여받았고, 아버지가 아예 람세스에게 많은 여인들이 기거하는 하렘을 선물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람세스는 파라오가 되기 전에 벌써 20명의 자식을 두었다고 합니다. 파라오의 의무 중 하나가 자손 번성이라면 람세스는 진정 위대한 파라오라 할 수 있겠습니다. 람세스가 워낙 장수하다 보니 그의 미이라를 복원한 모습이 이렇게 노인의 모습이긴 하지만 붉은색 머리칼에 매부리코를 한 아주 독특한 외모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코 부심이 있었던지라 미이라를 만들 때 토무추를 박아 넣어서 모양을 유지할 정도였다고 해요. 키가 180cm 정도의 아주 건강한 모습이었다고 하니 젊은 시절에는 이 남자한 모습이었다고 짐작이 되고요. 아마 여인들도 이 위대한 파라오라는 그의 배경과 또 그 강한 모습을 좋아하지 않았을까 하는 짐작을 해봅니다. 람세스는 8명의 왕비를 두었고 또 하렘을 물려받기까지 했으니까 수많은 첩을 두었는데요. 그 8명의 왕비에는 람세스 2세의 딸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물론 이집트에서는 흔한 일이긴 하고요. 그러니까 람세스 2세와 그의 왕비 네페르타리의 지고지순한 사랑 이야기를 하기엔 람세스에게 여자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왜 네페르타리는 람세스의 사랑을 독차지한 왕비인 것처럼 포장되어 있을까요? 그녀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네페르타리에 대한 기록이 많지 않아서 그녀가 어떤 가문 출신인지도 몰라요. 귀족인지 평민인지도 몰라요. 다만 람세스의 정비가 될 수 있었다는 걸 추정해 봤을 때 아마 귀족의 여인이었을 것이다 라는 정도만 추정해 볼 수 있죠. 그리고 그녀의 이름에서
네페르타리가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었구나 라는 걸 유추할 수 있어요. 미의 여인, 신의 아내, 왕의 위대한 부인, 선천적으로 고귀한 여인, 달콤한 사랑, 위대한 아름다운 등등의 별칭이 붙어있는 것으로 봐서 정말 원천적인 아름다움을 지닌 그런 여인이었던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아요. 람세스가 파라오가 되기 전 15살의 왕자 시절에 아마 13살 정도 되는 이 네페르타리와 결혼한 것으로 전해지고요. 어린 나이에 한 결혼인 만큼 람세스가 네페르타리를 무척 총애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람세스가 파라오로 즉위한 이후 네페르타리는 람세스와 함께 아문의 대신관으로 임명되는 의식에 참여함으로써 람세스와 함께 종교적 지배자의 지위를 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람세스가 정복 사업을 하느라 전쟁터에 나가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때도 늘 그의 곁을 지켰던 여인이 네페르타리 왕비라고 합니다. 네페르타리 왕비가 정비여서 함께한 것도 있겠지만 람세스에게 그만큼 힘이 되는 여인이었기에 이런 험한 전쟁터까지 함께 누빈 게 아닌가라고 짐작해보는 거죠. 히타이트와의 전쟁 이후 평화협정을 맺는 기간 동안에는 네페르타리가 히타이트의 푸드케파 왕비와 서신을 편지를 나누면서 친밀한 외교 정책을 펼치기도 합니다. 네페르타리가 이 투브케파를 동생으로 부르면서 친밀함을 표시하는 편지를 보내고 보석, 옷감을 교환하면서 평화조약 체결에 큰 역할을 했던 거죠. 이걸로 반증해보면 정비로서 대외적인 정책에도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라는 걸 짐작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정비로서 역할을 다했던 네페르타리, 아들 넷, 딸 둘을 낳고 람세스 2세가 파라오에 오른 지 25년 되던 해에 사망합니다. 네페르타리가 살아생전 람세스에게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았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람세스의 사랑을 의심조차 할 수 없게 된 건 그녀 사후, 그녀를 위해 람세스가 세운 이 아부신벨 소신전 때문인데요. 왕비를 위한 신전은 이집트 최초라고 합니다. 이 사진 속 신전은 아부신벨 대신전인데요. 메아의 산을 깎아서 만든 거라고 하고요. 람세스 2세와 3명의 주신에게 바치는 신전이죠. 1년에 딱 2번 람세스 2세의 생일인 2월 20일과 대관식이었던 10월 20일에 햇빛이 람세스 신전 안쪽 깊숙이 스며드는데 어둠의 신인 푸타만 빼고 나머지 람세스 2세와 아문라 그리고 하라크니 조각상에만 약 20분 동안 햇볕이 비친대요. 너무 신기하죠. 더 놀라운 건 원래 있었던 위치에서 위치가 옮겨졌는데도 그 빛의 기적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이 네페르타리 신전이라고 불리는 아부신벨 소신전이 지어져 있는데요. 좀 대신전에 비해서는 아기자기하고 좀 여성적인 신전이라고 할까요? 이 입세크의 신성한 산에 바위를 파서 만든 신전인데 네페르타리와 사랑의 여신 하토르에게 바치는 신전이라고 합니다. 이 신전 기둥 꼭대기에는 사랑의 여신 하토르의 미소 짓는 얼굴이 새겨져 있고 람세스와 네페르타리가 신들과 결합하는 그런 장면이 새겨져 있다고 하네요. 람세스 2세가 죽은 네페르타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이 신전 앞에 태양은 그녀를 위해 빛나리라 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아부신벨 신전이 제가 옮겨졌다고 아까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두 신전은 그 1960년대 초반에 아스완하이 댐이 건설되면서 물에 잠길 뻔한 위기가 있었어요. 이때 유네스코에서 와 이렇게 귀중한 문화유산이 물에 잠기다니 이건 말도 안 돼! 하며 세계에 도움을 요청했고 세계 50여 개국에서 자금을 모아서 이 신전을 원래의 위치보다도 높은 62m 정도 높은 곳으로 이전을 해서 지금 그곳에 자리를 잡고 있고 지금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죠. 그리고 람세스가 네페르타리를 많이 사랑했다, 총애했다라는 걸 또 알 수 있는 건 네페르타리의 무덤에서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1904년 이탈리아 고고학자 쉬아페넬리가 이 네페르타리의 무덤을 발견했는데요. 발견 당시 굉장히 많이 손상되어 있긴 했지만 이 룩소르 서안에 있는 왕가 무덤 중에 가장 아름다운 무덤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그녀가 인정받는 정비였고 사랑받는 왕비였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람세스가 총애한 왕비의 기록은 네페르타리 말고도 또 있습니다. 히타이트의 무아탈리스 왕이 이집트와 평화조약을 맺고 자신의 딸을 람세스와 결혼시켰다라고 앞쪽에서 언급했었는데요. 이 히타이트의 왕녀가 사실 이집트인이 아니잖아요.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이후 이 파라오의 최고 왕비의 지위를 차지했고 람세스 말년에 그가 가장 사랑했던 여인으로 왕녀의 모습은 폐하의 눈에 참으로 아름답게 비쳤다. 폐하께서는 더없이 왕녀를 사랑하셨다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라고 하니까 람세스는 참 사랑이 넘치는 파라오였던 것 같습니다. 람세스 2세 하면 출애굽에 나오는 파라오로 많이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화 속에서 모세와 대립하는 파라오가 람세스 2세로 많이 그려지고 있죠. 그리고 앞쪽에서 언급했던 소설 람세스에서도 이 출애굽에 대한 내용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제가 앙케세나멘 편에서 앙케세나멘의 아버지 아크나톤에 대한 언급을 했었잖아요. 아크나톤이 아톤을 유일신으로 하는 일신교로 종교개혁을 했다고 했었죠. 이전에는 많은 신을 모셨던 다신교 국가였는데 아크나톤은 어떻게 일신교를 만들 수 있었을까? 이 세계관은 어디서 왔을까? 인 거죠. 그래서 이 모세의 출애굽을 아멘호테프 2세 치하, 즉 기원전 1450년에서 1425년 사이에 일어났던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 경험을 토대로 아크나톤이 유일신을 모시는 종교를 개척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또 아니다. 출애굽은 람세스 2세 때이다 라는 주장을 하는 이 학자들은 성경에 람세스라는 지명이 나오는 것으로 봤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인들을 이끌고 이집트를 탈출한 시기는 제19왕조의 이 세티 1세와 그의 아들 람세스 2세의 시기임이 분명하다라는 어떤 주장하는 쪽도 있었다고 합니다. 출애굽에 대해서는 저도 딱 떨어지는 증거가 없어서 어떤 입장을 취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모로 정력왕이었던 파라오 람세스 2세에 대한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네페르타리와의 애틋한 사랑 이야기는 람세스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이야기인가 싶어서 좀 아쉽긴 하네요. 신비롭고 아리송한 이집트 역사, 한편으로는 고구마 100개 먹은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확실한 게 없으니까요. 앞으로 더 많은 것이 밝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수다몽더 히스토리 키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